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함께 참배하고 정상회담을 합니다. 한미일 삼각공조를 확인하는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할 정부 시찰단이 오늘 일본을 찾습니다. 정치권이 실효성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G7 정상들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제 원자력 기구의 독립적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G7 정상들의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국제 법치의 대표적 위반 사례로 지적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성만 의원을 소환했던 검찰이 실체의 상당 부분 접근했다고 밝혀 이번 주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윤관석 의원을 시작으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아이 돌보미의 아동학대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15개월 아이를 때리거나 밀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으러 파출소를 찾은 마약 사범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휴대전화 케이스에 숨겨놓았던 마약이 들통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기 악화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세금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재산 추적 조사 전담반을 추가 편성하는 등 100조 원이 넘는 체납세액 징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황사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일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빅데이를 맞습니다. 일본 정상과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한 뒤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일 회담까지 예정돼 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일정이 변수가 되면서 한미일 회담이 회동이나 환담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박 3일 G7 정상회의 일정의 핵심인 마지막 날. 윤 대통령은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 참배합니다. 한일 정상의 공동 참배는 역대 처음으로 2주 전 정상회담 때 기시다 총리의 제안을 윤 대통령이 흔쾌히 받아들이며 성사됐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할 예정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위령비 참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일 정상은 이어서 다시 한번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5번째로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더 공고히 하는 차원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미일 삼각공조를 확인하는 정상회담도 6개월 만에 열립니다. 그동안 둘씩 접촉해오던 한국, 미국, 일본 정상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건데 스페인 마드리드와 캄보디아 프놈펜에 이어 3번째입니다. 핵심 의제는 안보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등을 논의할 거로 예상됐지만 회담 형식이 바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G7 전격 방문으로 일정의 변수가 늘면서 회동이나 짧은 환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한일 관계 훈풍이 분 이후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된 한미일 정상. 다만 새로운 공동 성명이나 발표는 없고 기존 합의를 확인하는 데 그칠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히로시마에서 YTN 박석영입니다. 한일 양국 정상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동반 참배로 북핵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북한이 개발을 추진 중인 전술핵급 위력인데요. 한일, 나아가 한미일 3국은 북한에 대응한 안보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의 B-29 전략 폭격기에서 리틀보이로 이름 붙여진 원자폭탄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습니다. 지상 600m 안팎 상공에서 자동 기폭 장치로 폭발된 리틀보이의 폭발력은 TNT 15,000톤인 15킬로톤 안팎. 단 한 발로 14만 명 안팎의 주민들이 숨졌는데 강제 노동에 시달리던 한국인 3만여 명도 포함됐습니다. 사흘 뒤 나가사키에 추가로 투하된 폭발력 20킬로톤 안팎의 원자폭탄 펜맨은 한국인을 포함해 최대 7만 명 가까운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두 발의 원자폭탄으로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만 70만 명에 달했습니다. 핵무기 경쟁을 시작한 미국과 구소련은 훗날 폭발력 20킬로톤 안팎 혹은 수십 킬로톤의 핵무기를 전술핵으로 규정하고 감축 협상을 해왔습니다. 전술핵은 폭발력이 수백 킬로톤에 이르는 전략핵에 비해 피해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가공할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북한이 지난 3월 말 공개한 화산 31도 전술 핵탄두인데 북한의 핵 개발을 우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전망성 있게 확대하며 계속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데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한일 정상회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참배에는 역사 문제와 함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매달리고 있는 북한을 겨냥한 경고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국제법체의 대표적 위반 사례로 지적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마지막 세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발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하는 이번 세션은 국제법치, 국제안보를 주제로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발언에서 세계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제사회가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법치에 따를 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 대량 살상 무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해결을 위해 G7 회원국 등 자유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공조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G7 정상들은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규탄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협력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견제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모인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은 40조 분량의 공동성명에서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인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장 먼저 거론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으로 침략하는 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7 정상들은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지속적인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G7 정상들은 그러한 무모한 행동은 반드시 신속하고 단일하며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 행위의 자제를 촉구한 것은 북한이 조만간 정찰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협력 의사를 표시하는 동시에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견제했습니다. G7 정상들은 우리는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이나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공통의 이익이나 세계적 도전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디커플링, 즉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G7은 어떠한 힘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중단하고 즉시 조건 없이 병력을 철수하도록 중국이 압력을 가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중국은 G7 정상회의가 어제 중국을 전면적으로 견제하는 내용의 공동성명 등을 발표한 데 대해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발표한 논평에서 G7은 중국 관련 의제를 제멋대로 다루고 중국을 먹칠하고 공격했으며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주최국인 일본 등 유관 각 측에 외교적 항의를 의미하는 엄정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G7 회원국들이 중국을 염두에 두고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기 위한 별도 협의체를 만든 데 대해 이에 가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 히로시마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G7 회원국들이 만드는 협의체에 참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정 국가의 경제적 강압이나 보복 조치에 대비한 협의체를 만드는 논의에 한국이 가담한 사례가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중국 리스크를 줄이고 공급망 루트를 다양화하기 위한 G7 회원국들의 조정 협의체는 G7 회원국들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 히로시마에 도착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도착하자마자 이탈리아 총리, 또 영국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여는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프랑스 정부 전용기를 타고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일본 히로시마에 도착했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도착 직후 트위터에 이번 G7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의 파트너, 친구들과의 중요한 회의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의 승리를 위해 한층 강화된 협력과 안전을 바란다며 오늘 평화가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면서 이번 방문의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히로시마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양자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어 리시 수넥 영국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도 각각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이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조종사의 F-16 전투기 훈련 계획을 승인한 만큼 양국 정상의 전투기 제공과 관련한 논의도 한층 구체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히로시마에 도착하기 전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 아랍연맹 정상회의에 참석해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는 등 최근 활발한 대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nd I'm also sure all your nations will understand the main call I want to leave here in Jeddah, a noble call to all of you to help protect our people, including Ukrainian Muslim community. 일본 정부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일요일 G7 정상들만 참석하는 우크라이나 세션과 초청국 정상들도 함께하는 평화와 안정에 관한 세션에 각각 참석할 예정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면서 우크라이나 정세를 둘러싼 G7 정상들의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할 우리 정부 시찰단이 오늘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방사능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은 오늘 일본으로 이동해 5박 6일 일정을 시작합니다. 시찰단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가 정화되고 바다로 방류되는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인데 특히 알프스로 불리는 방사성 물질 정화 설비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우리 정부 시찰단의 방일을 앞두고 여야는 조사 실효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며 반일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오염수 구경만 하고 올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은 과학적 근거에 맞는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측이 요구한 많은 부분이 받아들여진 만큼 국제원자력기구와 비슷한 정도의 검증이 가능할 것이란 겁니다. 과거 IAEA에서 검증했던 내용들 거의 비슷한 상태의 검증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검증 과정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IAEA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강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에 나선 민주당을 겨냥해 김남국 의원, 코인게이트 국면 등을 전환하기 위해 반일 선동에 나섰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민주당 관계자조차 코인 논란, 돈봉투 검찰 수사 등 당내 위기가 커질 때마다
집회에 동원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 시찰단이 오염수 구경만 하고 돌아올 우려가 크다고 맞섰습니다. 시료 채취가 불가능하고 일본의 반대로 민간 전문가 참여까지 무산된 걸 거론하며 국민을 안심시키기엔 역부족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시료 채취는 꿈도 못 꾸는 시찰단입니다. 오염수 구경이나 하고 돌아오는 시찰단이 일본의 들러리 노릇이나 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 걱정이 커져만 갑니다. 이재명 대표도 주말 집회에 직접 참석해 일본 방류에 동조할 이유가 없는데도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내다 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느니 식수로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 불러다가 그 아까운 돈 들여서 헛소리 잔치하는 것 옳지 않다. 원전 오염수 시찰 일정 시작을 앞두고 전초전을 벌인 여야는 5박 6일간의 방일 기간에도 시찰단의 검증 실효성을 두고 국회 안팎에서 거센 설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G7 정상들이 공동 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G7 정상들은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안전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수행될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G7 정상들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진행하는 폐로 작업 그리고 IAEA와 함께하는 일본의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불려나온 이성만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실체 규명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고 현역 의원에 대한 조사를 더욱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도 저는 돈 준 사실이 없습니다. 전달한 사실이 없어요. 검찰 조사를 마치고도 이성만 의원의 입장은 한결같았습니다. 검찰이 지나치게 녹취록을 편향된 확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무리한 수사다. 제가 결박함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3시간 넘게 이어진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 의원은 관련 혐의를 모조리 부인했습니다. 앞선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이 의원 혐의는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 본부장들에게 전달할 1,000만 원을 마련하고 이 중에 900만 원을 뿌리는 데 관여했던 건데 이 의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캠프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이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 자체가 왜곡된 편집이란 겁니다. 다만 검찰은 혐의를 입증한 증거는 이들의 녹음 파일이 다가 아니란 입장입니다. 이 의원 조사를 마친 검찰은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직접 건넨 것으로 지목된 윤관석 의원을 시작으로 이번 주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는 27일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의 구속기한이 끝나 재판에 넘겨야 하는 만큼 공소사실을 특정하려면 윤 의원을 조사한 뒤 곧바로 수수 의원들을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처음으로 불려나온 현역 의원부터 돈봉투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9,400만 원이 살포된 사안의 실체에 상당 부분 접근했다며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또 추가로 뿌려진 자금이 더 있는지도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미 강조한 상태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등 연이어 대형 악재를 만난 더불어민주당은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 때처럼 김남국 의원 지키기에 나섰다며 연일 거센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결국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긴 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회의에도 불참하며 잠행하다 한 휴게소에서 포착된 김 의원의 모습에 이어 김 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민주당 일각의 발언이 다시금 불을 댕긴 겁니다. 휴게소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국민들께 큰 공분 내지는
좀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측근인 김남국 의원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며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는 지도부 책임론도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리더십이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 속에 이 대표는 부쩍 민생을 강조하며 정부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정권의 무책임한 태도로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틈을 파고들며 과거 조국 전 장관 사태까지 소환해 민주당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가상화폐 발행사를 찾아가 입법 로비 의혹을 따져 묻는가 하면 대선 자금 세탁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를 통해서 번 돈이 아니라 이른바 다른 정치 자금 등으로 벌었던 돈이 아니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커지게 되는 거죠. 김남국 의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제 시작 단계인데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연루 의원들의 줄 소환도 예고돼 있습니다. 여당의 집중 공세와 당 내홍 조짐까지 겹치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를 다룰 국회 윤리특위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지만 벌써 유명무실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그동안 막말이나 성비위 등 국회의원들의 각종 논란에도 징계는 단 2건에 그치는 등 사실상 식물위원회로 불려왔기 때문인데요. 이번 논의는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코인 의혹에 휩싸인 지 나흘 만에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이게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 이걸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만 당대표 역시 허리 숙여 사과해야 했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여야 모두 국회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며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합니다. 하지만 윤리특위의 한계 때문에 벌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는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는 32년 전인 지난 1991년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들도록 국회법을 바꿉니다.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시정하면서 국회의원이 지향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명백히 함으로써 하지만 이때부터 접수된 국회의원 징계안 234건 가운데 실제 징계는 단 2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은 단 한 건도 없는데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할 정도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강용석 제명안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함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속한 징계도 어렵습니다. 징계안을 상정하기까지 숙려기간 20일이 걸리고 최장 60일인 자문위 의견 제출도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김남국 의원 징계안 상정을 두고도 여야는 숙려기간을 줄이는 문제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60일에서 최장 80일까지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지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단죄해서 마녀사탕같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문위가 의견을 내도 언제쯤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지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도 자문위 의견이 제출된 징계안 4건이 1년 반 가까이 윤리특위에 묶여 있습니다. 국회 스스로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해 설치했다는 윤리특위지만 30년 넘게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이번 김남국 의원 징계안 처리에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 집회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되는 고위당정에선 불법 집회 현황과 경찰의 대처 방식, 제도적 미비점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16일부터 1박 2일 동안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 관련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도 참석합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아이 돌보미의 아동학대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15개월 된 아이를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누운 아이가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돌보미가 갑자기 효자손을 들고 아이를 2차례 내려칩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 맡기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기저귀를 갈아줄 땐 다리로 아이를 눌러버리더니 아이가 기어 나오자 거칠게 밀칩니다. 아이 머리가 장난감에 세게 부딪혔지만 도우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손을 짚고 서보려는 15개월 아이를 밀어 넘어뜨리고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더 일어나지 못하게 이불로 감싸버리기도 합니다. 아이 어머니가 해당 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긴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모두 11개월. 맞벌이 자영업자로 아이를 키울 여력이 안 돼 정부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했던 건데 아이의 팔이 다친 경위를 확인하려고 CCTV 영상을 봤다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항상 저를 불쌍하다 하셨거든요. 이 돌보미는 강화군청의 위탁업체 소속으로 아이 돌봄 자격증을 딴 뒤 수년 동안 해당 업체에서 정부가 보증한 아이 돌보미로 일해왔습니다. 해당 돌보미는 양육 기술이 미흡했을 뿐 아이를 다치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화군청은 지난 17일 해당 돌보미를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받은 인천경찰청도 조만간 해당 도우미를 불러 정확한 학대 기간과 횟수 등을 따져볼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으러 파출소를 찾은 마약사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휴대전화 케이스에 숨겨놓았던 마약이 들통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경찰관이 분실물로 접수된 휴대전화와 내용물을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정체 모를 하얀 가루가 발견된 겁니다. 마약 확인 요청을 하고 강력팀을 기다리는 사이 파출소에 도착한 휴대전화 주인 A씨. 다짜고짜 휴대전화를 찾자 경찰관들은 본인 확인과 서류 작성 등을 요구하며 시간을 끌기 시작합니다. A씨는 몸이 좋지 않아 집에 가서 빨리 약을 먹어야 한다며 보챘고 경찰관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A씨를 경찰차에 태웁니다. A씨를 태운 차량이 떠난 지 얼마 안 돼 파출소에 도착한 강력팀의 확인 결과 흰색 가루의 정체는 역시 마약이었습니다. 곧바로 강력팀은 A씨의 집을 수색했고 쌀 포대 안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하는 주사기를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마약 전과자로 오랜 시간 마약을 끊지 못해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최근 5년간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재활과 예방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피자 한 판 가격이면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마약값이 떨어지고 인터넷을 타고 유통까지 활발해지면서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될 위험도 커졌습니다. 14살 여중생이 텔레그램으로 하루 만에 마약을 구했고 투약했다는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했다가 중독돼 상습 투약한 미성년자 1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학원가에서는 마약 음료가 뿌려져 학생과 학부모들을 공포에 떨게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전체 마약 사범 가운데 10대와 20대 비율은 2017년까지 15%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는 34.2%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10대 마약 사범은 지난해 481명으로 5년 만에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청소년기는 뇌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혈액과 관련 있는 전두엽과 특히 피지락 구조인 해마, 모상회로 이런 시스템이 좀 손상을 당하게 되는 거죠. 청소년 약물 중독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자가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가중처벌 적용을 건의하고
청소년이 직접 유통에 가담할 경우 엄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식욕 억제제나 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을 청소년들에게 과다 처방하는 병원에 대해선 식약처와 경찰청이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일반 청소년과 고위험군을 대상별로 나눠 마약 사용 실태 심층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미 마약에 손댄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4시간 상담센터를 시범 운영합니다. 마약 전문가와 교사들로 구성된 학교 마약 예방 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도 위원 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하되 일상 회복을 위한 재활과 예방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서 DNA 감식으로 범행을 입증한 사건들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분석 기술이 더 발전해서 검출된 DNA가 인체 어느 조직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거나 또 남성의 정액만으로 용의자가 대략 몇 살인지 추정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유명한 고유정 사건. 비교적 작은 체구의 고유정이 건장한 체격의 전 남편을 어떻게 살해한 것인지에 특히 관심이 쏠렸습니다. 살인죄로 체포인데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수갑.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우리가 당했는데. 단서는 차량 내에서 발견된 담요였습니다. 담요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과 피해자의 DNA가 나오면서 음식에 졸피뎀을 넣은 뒤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고의 범행이 입증돼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 2015년 60대 여성 집주인이 살해당한 뒤 시신이 육절기에 훼손되고 유기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살인을 입증해낸 건 육절기에서 검출된 피해자의 DNA, 인체 조직이었습니다. 최근엔 인체의 어느 조직인지까지도 판별할 수 있게 돼 검출된 DNA가 피해자가 숨기지 않고선 발견될 수 없는 뇌나 심장 조직인 것으로 드러나면 살인의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017년에 발생한 친족 간 미성년 장애인 강간 사건. 여기서도 DNA가 범인을 잡아냈습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던 딸 A씨. 피해자 이불에선 정액이 검출됐는데 당시 집에는 친부 B씨와 아들 C씨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Y 염색체가 동일해 자칫 현장 DNA 훼손으로 Y 염색체만 검출된다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친부 B씨의 범행으로 밝혀지긴 했는데 이르면 내년 도입될 새 분석 기술을 활용한다면 정액의 Y 염색체만으로도 용의자 나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남성 가해자의 나이를 5에서 7세 정도 오차로 추정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클럽 등에서 신원을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성폭행이 이루어지면 수사가 매우 어려운데 범죄를 좀 더 빠르게 해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과학수사는 가해 남성의 DNA가 검출 안 된 성폭력 사건까지 잡아내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생식기 미생물을 통해 성접촉 흔적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기존 기술로는 어려웠던 많은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데이터를 많이 쌓아야 하고요. 또 관련 판정 기준도 만들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은 이른 시일 내에 DNA 감정과 관련한 핵심 기술을 현장 수사에 추가 도입해 강력 사건에서의 증거 확보 역량을 크게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인적이 드문 농촌에서 농자재를 훔친 7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주변에 CCTV나 목격자도 없었지만 농자재에 미리 설치한 위치 추적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재활용업체로 파란색 화물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실어온 자재들을 야적장에 비웁니다. 재활용업체에 팔아넘긴 건 고철이 아닌 농자재였습니다. 지난 8일 제주 시내 한 농가에 있는 가림막 시설용 1m 길이 파이프 10여 개를 훔쳐 재활용 업체에 판매한 겁니다. 농자재를 훔친 절도범은 농가에서 미리 부착해놓은 이 위치 추적기에 의해서 검거됐습니다. 몇 달 전에도 파이프 수십 개를 도난당했던 피해 농가가 경찰청과 농협에서 보급하는 위치 추적기를 신청해 직접 달아놨습니다. 1차 도난을 받고 하다 보니 이게 분명히 또 여기 이 사람이 상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어서
2차로 또 분명히 피해가 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추적기를 이제 설치하게 됐습니다. 민가도 없고 이런 CCTV 없는 상태에서는 아주 앞으로 농촌 지역에서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위치 추적기를 실시간 분석해 신고 수시간 만에 범행 차량의 이동 동선과 피의자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차량이 도착한 장소로 재활용 업체가 나왔고 현장 수사 결과 훔친 파이프와 농가가 설치한 위치 추적기가 함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70대 박모 씨를 검거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농촌 절도 사건은 인적이 드물고 CCTV도 없어서 검거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렇게 위치 추적기를 통해 농촌 절도범을 검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밭에다가 농산물 수확을 해놓고 보관 중이거나 농기계를 밭에 이제 그냥 두고 놔뒀을 경우에 도난 사고가 가끔 발생을 합니다. 바로 분실된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위치까지 추적이 가능하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피해 회복이라든지 물건 회수라든지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서부 지역 농가에 위치 추적기 300여 개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는 농자재뿐 아니라 치매 어르신 길 잃음 예방을 위해 지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편의점 출입문에는 대부분 불투명 시트지를 붙여서 내부를 잘 보이지 않게 하는데요. 이 때문에 심야 시간대 혼자 일하는 편의점 근무자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규제심판부가 이 불투명 시트지를 떼고 금연 광고를 붙이라고 권고했는데 여기에도 생각할 점이 많다고 합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김나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지난해 2월 전남 광양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근무 중이던 20대 종업원이 찔려 숨졌습니다. 밤 시간대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의 구조상 강력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인건비도 높고 이래서 점주분들이 혼자 근무를 많이 하시는데 그땐 정말 이렇게 야간에는 술 드신 분들도 많이 오고 이래서 정말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편의점의 문과 벽은 대부분이 안이 잘 보이는 투명 유리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7월 내부에 담배 진열장이 잘 보여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며 이를 막기 위해 유리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이게 했습니다. 담배 광고를 가린다며 붙여놓은 이 시트지 때문에 밖에서 안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지역 편의점 내 절도 건수는 지난해만 해도 160여 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불투명 시트지가 오히려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을 높이고 흡연율 감소엔 큰 효과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최근 규제심판부는 불투명 시트지 대신 금연 광고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부 점주들은 담배를 가리기 위해 금연 광고를 붙이면 어차피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범죄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트지 대신 부착될 금연 광고의 크기와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적용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이 고독사가 계속 늘면서 하루 평균 10명가량이 고독사를 맞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정부가 고독사 위험군을 미리 찾아 막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경기도 용인시 원룸에서는 50대 지체 장애인이 숨진 지 2달 만에 발견됐고 다음 날 서울 송파구의 빌라에서도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여러 달 만에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숨을 거두고 시간 지나 발견되는 고독사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독사 사망자는 3,378명, 하루 평균 9.3명꼴입니다. 2017년 2,412명에서 연평균 8.8%씩 늘었으니까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이미 하루 10명 수준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의 3%인 152만 5천 명이 고독사 위험군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정부는 고독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위험군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소식에 밝은 통반장이나 부동산 중개사무소 같은
지역 밀착형 업소 관계자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고시원이 많은 고독사 취약 지역은 현장 발굴 조사도 강화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고위험군의 전력 사용량이 갑자기 줄거나 하면 안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도 100분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망자 100명 중 고독사 비율을 2021년 1.06명에서 2027년까지 0.85명으로 20%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연령별로 다른 고독사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들도 마련했습니다. 자살로 인한 고독사가 많은 청년층을 위해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경제적 이유가 많은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조기 퇴직자 재취업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어르신끼리 서로 돌보는 노노케어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 장례 준비도 마련하겠습니다. 고독사 실태조사 주기도 5년에서 1년으로 바꾸고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도 현재 39개 지역에서 2027년 229곳으로 확대합니다. 정부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 다음 달에는 일상생활이 불편한 중장년에게 돌봄이나 병원 동행 같은 일상생활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에는 중금속과 벤젠, 이산화황 등이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결과 전남 동부권 산단 주변 주민들의 벤젠 대사체 농도가 전국 평균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까만 철가루가 창틀 사이에 쌓여 있습니다. 물티슈로 닦아보니 까맣게 묻어납니다. 광양제철소와 여수 국가산단이 인접한 여수 온동마을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수시로 쌓이는 검은 철가루와 병들어가는 이웃을 보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주변 산단의 공해로 인해 일부 주민이 암과 희귀 질환을 앓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엄청 많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30대 되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 50대 돼갖고 거의 다 죽어버렸어, 암으로.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여수 온동마을을 대상으로 환경보건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곳 주민들의 몸속 중금속 수치가 전국 단위조사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6일 발표된 9개 산단 주변 주민 환경 영향평가 결과도 이와 마찬가지. 여수와 광양 산단 주민들의 벤젠 대사체 농도가 전국 평균치보다 각각 10%, 40% 높게 나타난 겁니다. 벤젠의 대사체 수치는 아직까지 국제 권고치나 우리나라 법정 기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벤젠이 일군 발암물질인 만큼 국립환경과학원은 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같은 산단 영향평가 결과에도 아직까지 주변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제도는 없는 상황. 전문가들은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피해 실태 조사와 관련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단 주변 주민 건강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그 안정성을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이 법제화가 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 산단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 영향 등을 고려해 조사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국제 권고치가 없는 물질도 관리 범위에 포함해 선제적으로 주민 건강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세금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는 재산 추적 조사 전담반을 추가 편성하는 등 100조 원이 넘는 체납 세액 징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80%가 넘는 체납액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정리 보류 체납이어서 큰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경기 악화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소득세가 줄고 법인세도 감소하면서 지난 3월까지 거친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24조 원이 줄었습니다. 세금 부진으로 나라 살림 적자 규모도 석 달 만에 54조 원에 달했습니다. 4월과 5월에도 법인세 부족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올해 세수 펑크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세수 부족 상태가 단기간 내에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금년에 세수 부족 상황은 예견된다.
세수 비상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세청장, 관세청장과 함께 고액 상습 체납자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변칙적 조세 회피와 첨단 재산 은닉 수법에 적극 대응해 대다수 국민의 성실 납세가 손해받는 느낌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 세금 체납액은 재작년 98조 원에서 지난해에는 100조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관세청 체납액도 2년 만에 8천억이 불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방국세청 체납 추적팀에 더해 일선 세무서에 19개 재산 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 분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 징수가 한층 강화됩니다. 관세청도 기존에 연 2회 운영해온 체납액 일제 정리를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합니다. 하지만 징수 강화만으로는 큰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세청의 체납액 중 80%가 넘는 87조 원은 체납자의 행방이 묘연하거나 자산이 충분치 않아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정리보류 체납세이기 때문입니다. 정리보류 체납에 대해서도 재산 소득 변동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은닉 재산이 포착되면 압류매각, 추적조사 실시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은 전체 체납액 중 11조 4천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는 반면 분양가는 원자재값 상승과 규제 완화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시장은 입지와 분양가, 향후 발전 가능성 등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이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6호선 사절역 근처에 400여 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 아파트. 121가구 모집에 9,550명이 몰려 평균 78.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일부 평형 경쟁률은 494대 1까지 올랐습니다.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2,610만 원이어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7, 8억 원대로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됐습니다. 우선 분양가가 저렴하고 역세권 입지에 인근 초등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인기를 끈 것으로 보입니다. 3,500여 가구 가운데 800여 가구를 분양하는 광명시 아파트.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2,700만 원으로 비싼 편이지만 분양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규제도 이제 풀려서 1주택자들도 청약 기회가 생겨서 30% 안으로만 들면은 당첨의 기회가 생기니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가가 10억 원을 넘었지만 223.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전체 평균 1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규제 완화로 아파트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면서 신규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난 데다 우수한 입지와 다양한 특화 설계를 적용한 상품까지 더해져서 좋은 청약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있지만 분양가는 이처럼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아파트값은 9.4% 떨어졌지만 분양가는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일부에서는 수요자들이 분양가 상승을 외면하면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금리 인상과 건자재값 상승, 분양가 규제 완화 등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택 구매 심리가 회복되고 입지 경쟁력과 수급 상황에 따라 청약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급등에 따라 일부 건설사들이 수주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몇 년 안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며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현재 백령도에 황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차 전국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전북은 밤부터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륙은 이맘때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동해안은 강릉이 29도까지 올라서 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오전까지 안개 유의하셔야겠고요. 황사의 영향으로 종일 공기가 탁하니까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5.5도고요. 이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청주가 27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